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합니다. 민주당 공천 탈락이 확정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홍영표 의원은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와 접촉해서 향후 거취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가 어제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환자의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원칙 대응을 강조해 고발 등 사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다 푸바오가 다음 달 중국행을 앞두고 어제 에버랜드 관람객들에게 마지막으로 공개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행복을 주는 보물이란 뜻의 푸바오를 보러 지금까지 55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공천을 둘러싼 정치권 움직임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초저출산 해법을 민간 기업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서 짚어봅니다. 3월 4일 월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문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오늘로 전공의들이죠.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오늘로 14일째 2주째입니다. 이 시각에도 병원 현장에서 남아있는 의료진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부터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절차를 시작한다고요? 네, 이 보건복지부가 오늘부터 직접 병원 현장에 가서 이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또 집단 행동 중인 전공의를 대상으로 고발 등의 이 사법 절차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 2020년 집단 행동 때처럼 의사들을 구제해주는 일은 없을 거란 게 정부 입장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을 기준으로 좀 보면 약 10,000명 중에서 565명만이 복귀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2,000명 증원에 대한 방침 변화는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고 이 한덕수 국무총리도 의사가 환자의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혀서 정부의 강경 대응은 지금 좀 확고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강경 대응 방침 밝히면서도 한쪽에선 복귀를 호소한 대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 정부가 이 긴급 예산 지원을 통해서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는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의료 환경을 바꾸기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 준비에 들어간다면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한 이 배분 작업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부는 대학들의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이 의대 증원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각 대학 측에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런 정부 방침에 반발해서 어제 서울 여의도에선 의사들이 대규모 집회 열었죠? 네, 이 주최 측 추산 4만 명, 이 경찰 추산 15,000명이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과 또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 전면 백지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또 특히 강조한 게 정부 압박에도 물러서지 않겠다 이렇게 좀 강경 대응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경찰이 의사단체에 대해 수사하면서 출국 금지 요청도 했어요? 네, 이 경찰이 현직 의협 간부들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을 했습니다. 또 오는 6일부터는 의협 지도부를 차례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의사들이 이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 불법 행위가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이 의혹에 대해서 일단 의사협회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확실한 건 의사회 등에서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하라고 또 요구를 한 적도 또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반 회원들의 이탈이 있었는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다면서
뭐 실제 강요를 한 건지 뭐 아니면 제약회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같이 나온 건지 확인된 바는 없다. 이렇게 좀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사선의 국회 부의장 김영주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할 예정이죠. 네, 사실 이 하위 20% 통보에 반발해서 앞서서 이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만남 이틀 만에 국민의힘 입당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입당을 할 예정입니다. 김 부의장은 현재 지역구인 영등포 갑에 이 단수 공천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입당 소식을 들은 이재명 대표는 이 김 부의장이 공천 과정에서 채용 비리 부분을 소명을 하지 못해서 0점 처리됐다. 이렇게 그 과정을 좀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이 김 부의장이 즉각 이 건에 대해서 검경의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이미 앞선 국회에서 다 해명된 사안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나서서 김 부의장이 0점이면 이재명 대표는 마이너스 200점쯤이다. 이렇게 좀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또 서울 영등포울 경선 포기 선언을 했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서울 강서울 출마 선언했죠? 네, 이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한동훈 위원장 요청에 따라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한강풍이 시작되는 가문에서 필승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혔는데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도 공천 갈등이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장일 전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이 공천 탈락에 반발을 해서 이틀 연속 분신 소동을 벌이다가 경찰에 체포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일부 언론에 공천 배제됐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당 결정을 수용한다 이렇게 밝혔다는 게 뜨긴 떴는데 요거는 좀 더 자세히 확인이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전 과정까지 한번 먼저 알아보죠. 민주당에서 이른바 친명과 비명 사이 공천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만났다고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확인 전에 저희가 주말에 있었던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해버리면 이 그제인 지난 2일에 임종석 전 실장과 이낙연 공동대표 이렇게 두 사람이 회동을 했습니다. 앞서서 이낙연 대표는 민주 세력의 확장을 위해서 긴급히 좀 해야 할 일이 생겼다면서 광주 출마 선언을 연기를 했었는데요. 출마 선언을 하기로 한 날에 바로 임종석 전 실장을 만난 겁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당시에 이 지도부가 공천 배제 재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재명 대표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탈당을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지금 방금 이런 속보들이 들어왔군요. 그건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낙연 대표가 다른 의원들하고도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해요. 누굽니까? 네, 이낙연 대표가 이 지금 민주당을 탈당을 하거나 탈당을 시사하는 사람들과 지금 폭넓게 접촉 중인데요. 이 홍영표 서른 의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SNS에 마침내 일어설 시간이 다가온다 이렇게 밝혀서 탈당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앞서 탈당을 했던 서른 의원은 이 탈당 의원들이 투표 상위 기호를 받으려면 새로운 미래 측과 뭉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다가 임 전 실장이 지금 방금 속보는 나왔지만 곧 거취가 좀 나올 것으로 보여서 이번 주가 이 공천 갈등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주도 비례 위성 정당인 이 더불어민주연합이 어제 이 창당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측도 신당을 공식 창당했다고요? 네,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어제 조국 혁신당 이 창당 대회를 열고 정식 창당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당 대표로 추대가 됐습니다. 조 대표는 대표 수락 연설에서 검찰 독재 정권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하는 소명이 운명적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오는 5일 이른바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각각 대선 후보 자리를 사실상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오차 범위 내에서 우세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죠. 네, 먼저 말씀드리면 현지 시각으로 3일 미국 CBS 방송이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2,1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52%, 이 바이든 대통령이 48%를 얻어서 이 근소한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직 수행을 놓고도 전직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시절 평가가 훌륭하다는 답변이 46%로 현직의 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13%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폭스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결과가 비슷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9%,
바이든 대통령은 47%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게 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좀 물었더니 부정적이다 48%, 우울하다 42% 이렇게 좀 말 그대로 이 부정적인 단어를 좀 많이 꼽은 것으로 이 CBS 조사 결과에서 밝혀졌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차 범위 내라면 누가 앞선다고 굳이 얘기하기는 네. 현재로서는 어렵네요. 네. 오늘은 대부분 학교가 새학기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무엇보다 사고 없이 통학을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여전히 통학로에선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예, 오늘 이 개학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아무래도 이 주의력이 좀 부족한 특히 초등학생들 이 일대에서 사고가 좀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좀 반복적으로 알려줘도 아무래도 좀 아이다 보니까 뭐 갑자기 무단 횡단을 하기도 하고 뭐 불쑥 이 차들 사이에서 도로로 확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런 아찔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봤더니 최근 3년간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1,500여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사고 중에서 모두 8명이 숨지고 1,60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특히 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문제 중에 하나가 운전자가 이 어린이가 안 보이게 이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좀 생기기도 하는데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이 대부분의 이유입니다. 실제 집계도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의 76%는 폭이 좁은 1, 2차로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올해부터 이 폭이 8m가 넘지 않는 이면도로 50곳의 이 제한 속도를 시속 20km까지 낮추게 됐습니다. 뭐 어린이들보다 사실 어린이들에게 주의를 뭐 당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어른들이 운전자들이 먼저 속도 지키고 이 좌우를 살피는 일이 예방의 우선일 겁니다. 네. 카타르 아시안컵 이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 보냈다던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지난 주말에 2달 만에 골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네, 이 2달 만의 득점이었습니다. 이 몇 명의 수비수를 좀 무색하게 따돌리면서 하프라인에서 40m 넘게 혼자 질주를 했고요. 이 특유의 폭풍 질주로 시즌 13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후반 43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크리스털 팰리스 전이었는데요. 토트넘이 처음엔 1대0으로 지다가 역전을 해서 2대1까지 나왔고 마지막에 이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승리에 이 쐐기를 박는 마지막 골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골이 터지기 직전에도 뭐 기스패스나 뭐 강력한 유효 슈팅까지 이 맹활약을 해서 이 손흥민 선수는 경기의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물었는데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됐을 때 어떤 느낌이냐 물었더니 의외의 대답을 했죠. 네, 이 영국 언론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뭐 사실 이 1대1 상황이 되면 이 정말 떨릴 수밖에 없는데 침착해 보인다. 이 진짜냐, 침착한 거 진짜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손흥민 선수가 그래 보이긴 하는데 사실 정말 나 긴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정말 대단한 슈퍼스타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 긴장이 된다는 거죠. 길었던 골 침묵을 깬 이 손흥민 선수는 다음 주에 이 4위 경쟁 중인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2경기 연속골에 도전을 합니다. 네. 본업에 다른 직업을 두고 돈을 버는 부업. 요즘엔 엔잡러라는 신조어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통계로 이 엔잡러의 숫자가 확인됐다고 하네요. 몇 명이나 됐습니까? 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앵커께서 이 엔잡러 이 부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엔잡러가 되신다고 하면 어떤 일이 하고 싶으신지요? 부업이요? 네. 제가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게 스포츠 캐스터, 근데 스포츠 해설가. 잘 하실 것 같아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감사합니다. 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엔잡러가 된다면 물론 저희 회사의 겸직 금지 원칙에 따라서 불가능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살린다면 저는 논술 강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이 과거처럼 제가 했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정말 많이 괴롭힐 정도로 많이 시켜서 그렇게 이 안간힘을 쓰면서 힘들게 돈을 벌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정말 엔잡러들 많으시죠. 이 월급만으로는 뭐 물가조차 따라잡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부업 인구는 57만 5천 명, 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습니다. 3년 만에 29%, 13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은 판다 푸바오가 다음 달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푸바오가 어제 마지막으로 관람객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죠.
네, 어제 이 마지막 공개다 보니까 이 에버랜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몰렸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줄을 많이 섰었는데요. 이렇게까지 줄을 섰지만 관람객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5분이었습니다. 아쉬워서 눈물을 보인 관람객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이렇게까지 이 푸바오가 인기가 있었던 건 이 특유의 귀여움이 이 귀여움을 넘어서서 사람들을 힐링시켜줬기 때문일 겁니다. 4년 전에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기에 태어나서 이 행복을 주는 보물이란 이름, 이 푸바오 이름 뜻대로 위로와 감동을 줬습니다. 이곳에서 약 1200일 동안 푸바오가 만난 관람객은 550만 명에 달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마친 푸바오는 한 달 동안 이 건강과 검역 관리를 받은 뒤에 다음 달 초에 이 전용기를 타고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중국으로 이동하는 항공편에는 이 푸바오 할부지 이렇게 이 애칭이 있었던 이 푸바오를 물심양면 돌봐왔던 강철원 이 사육사가 함께 동행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5분입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입니다. 3월 들어 맞이하는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대기질이 좋지 않고요. 아침엔 영하권으로 특히 중부지방은 좀 춥긴 합니다. 현재 경기와 충남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 내려져 있고 오늘은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지금처럼 좋지 않겠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 전라권은 안개도 짙게 드리워져 있고 낮 동안에도 엷은 안개나 먼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에 중부지방 영하권이 많고요. 서울도 현재 영하 1.7도입니다.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2, 3도 더 오르면서 두 자릿수가 많겠습니다. 서울이 11도, 세종 12, 광주, 대구, 부산 14도까지 오르면서 당분간 포근하겠고요. 주 후반부터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흐려진 뒤에 늦은 오후에 제주를 시작으로 밤부터 전라권과 경남에 비가 오겠고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강수 가능성이 있고 강원 영동과 남부 일부 제주는 모레 수요일까지 이어지는데요. 특히 내일부터 사흘간 강원 영동과 경북 산지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쌓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영하 1.7도입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근길 날씨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은 KBS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 사고로 정체가 심합니다. 행주대교에서 사고가 있는 성산대교 부근까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후에는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요. 같은 방향 내부순환도로 성수 쪽 마장에서 성동까지만 많이 막히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은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막히는데 30분 정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는 여의하루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 심해졌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 구리에서 서하남 쪽으로 길게 밀리는데요. 서하남 부근 5차로에서 고장나자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서창에서 월곶, 더 가서는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밀리고요. 동수원에서 신갈, 또 용인에서 양지터널 부근까지 각각 정체입니다. 마성터널에서 문막까지는 안개가 자욱하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고요. 이후에는 호법에서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분기마다 또 해마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4분기엔 0.65명을 기록해서 처음으로 0.6명대로 추락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국가 존립마저 위협할 거라는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저출산과 인구절벽 해법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특히 오늘은 민간 기업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해법을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 유혜정 박사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유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 민간기관인 것 같은데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은 한국의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대중에게 알리고 또 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특히 기업이 힘을 보탤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2022년 10월에 출범한 비영리 기관입니다. 기업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설립이 되었고 지금까지 이 출범 취지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도 역시 그 주제로 이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해법들이 나왔고 예산도 많이 투입됐는데 정책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 인구 절벽 위기,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진단을 좀 해주세요. 네, 뭐 합계 출산율이라던가 뭐 이거에 관련된 인구 통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매체나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를 누군가는 대수롭지 않게 보고 또 누군가는 심각하게 바라본다는 점인데요. 이 노동시장에서 인구 감소가 가져올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인구 감소가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이 생산 가능 인구, 즉 1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인구가 2072년에는 현재보다 2천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서울 인구가 940만 명 정도였는데요. 50년 후에는 이 서울 인구의 2배 이상이 노동시장에서 사라진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 활용이라던가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서 현재보다 적은 인구로 뭐 경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구원에서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 성장에 필요한 생산 가능 인구가 2050년에는 최소 760만 명, 최대 1,620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이 인구가 감소하면 당연히 생산 가능 인구도 감소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줄어드는 인구에 비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더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에서 핵심 인구라고 정의하고 있는 25세에서 54세 인구 비중이 2047년부터는 OECD 회원국 중에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나라 노동력의 어떤 질과 양이 모두 크게 하락하고 있고 또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노동력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생존에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총선 앞두고 이제 정치권도 잇따라서 대응책 내놓고 있는데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겠지만 한미연에서 집중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기업 문화의 변화입니다. 여야가 모두 앞다퉈서 저출생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의 상당 부분이 바로 기업에서 이루어집니다. 정부가 아무리 저출산 대책을 훌륭한 정책들을 도입하더라도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그런 육아휴직 제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 수가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출생아 100명당 30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OECD 평균인 74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경력 단절 문제라든지 출산 후 직장 내 처우 이런 기업에서 근로 조건이 결혼이나 출산 여기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기업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거나 유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지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또 어떤 정책이랄까요? 내용별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기업은 그 인구 감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노동력 감소 그리고 소비 시장 위축의 직격탄을 맞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이게 뒤집어 보면은 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의 를 하나씩 살펴보면 기업이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이 기업이 이런 문제 책임에서 한 발짝 그동안 물러서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근로 조건이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직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간접적으로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6월에 한미연이 2,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는 그 만족도가 낮은 경우보다 결혼 의향 같은 경우에는 22%포인트, 또 출산 의향 같은 경우에는 12%
10%포인트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그 만족도가 높으면 그런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직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자율 근무 시간이나 다양한 여러 복지 프로그램도 있지만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와 같은 문화적 요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요인들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이렇게 필요한 제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방금 출산 장려 문화 말씀하셨는데 최근 부영그룹에서 아이 한 명 낳을 때마다 1억 원씩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기업의 역할이랄까요? 저출산 대응이 효과적인 사례. 이게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 기업들이 앞장서서 그런 움직임들, 출산 장려금을 준다던가 여러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기업들을 이런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있고요. 다만 유의할 거는 이게 일회성으로 이렇게 혜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 구성원들에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그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제 취지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기업에다가 그냥 권장을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약간 제도화돼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한 건 입법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예컨대 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출산 뒤 복귀 시 승진 등 불이익 최소화하는 부분. 이게 이제 여성 어떤 승진 욕구도 있고 다들 그러니까 그 여성 그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출산이나 결혼이나 이거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법으로 과연 강제할 수 있을까? 이런 그 애매한 부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민간 영역이라 강제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듯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이게 좀 고민이 됩니다. 네, 저희도 이런 부분을 연구하면서 가장 고민이 됐던 부분이 어떻게 자율적으로 기업이 이런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인하느냐, 그 유인책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네. 사실 법으로 강제해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뭐 벌점을 준다던가 불이익을 준다던가라는 식의 방법은 오히려 기업이 참여하는 데 저해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을 잘 평가해서 그 기업에게 세제 혜택이라던가 여러 가지 좀 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족 친화 지원 등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마련한 정책이 실제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했다. 이런 걸 증명할 수 있는 통계나 자료가 있나요? 그런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세요. 이게 기업의 정책이 직접적으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통계적인 자료는 없지만 직접적인 건 일단 없다. 직접적인 건 없지만 그 OECD 자료를 보면요. 네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여성의 경제 활동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졌어요. 그 증거가 1980년대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의 경제 활동이 참가율이 높은 국가는 합계 출산율이 낮게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합계 출산율도 같이 높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결국은 일을 하면서도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발전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합계 출산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좀 비슷한 얘기인데 저출생 대응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 더 실효적이기 위해서 결국 정부 정책의 큰 틀과 이제 궤를 같이 맞춰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 정책이 필요할지 이제 궁금합니다. 예컨대 뭐 징벌적 제도가 더 나을지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적인 것이 더 효과적일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징벌적인 것보다는 인센티브 위주로 기업을 좀 더 노력하는 노력하는 모습으로 좀 유도해야 되는 거는 맞고요. 제가 조금 더 이제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이렇게 중소기업들
대기업보다는 조금 이렇게 재원이나 인력 측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기업들을 이 부분으로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기업들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제도적으로 정부가 촘촘하게 좀 이렇게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추이를 보면은 네. 2021년 이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그 모성 보호급여 이 지출액 증가로 인한 결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반해서 국가 재정 투입액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런 출산휴가라던가 육아휴직 같은 것들을 대폭적으로 늘리면서 국가적인 지원 예산도 충분히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대체 인력 부분이거든요. 네. 현장에서 보내고 싶은데 그 사람을 보내려면 그만큼의 공백이 발생하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체 인력에 대한 부분, 신규 인력을 뽑아서 경영하기 매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지원 제도 같은 것들을 국가적으로 마련해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도 인구 3만의 전남 강진군의 경우에요. 1년 새 출생률이 2배 올랐고 전남의 경우 합계 출산율이 전국 1위입니다. 비결이 뭡니까? 이게 사실 단순하게 1년 사이의 변화만으로는 단언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 있고 어떤 좋은 정책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인과관계는? 네, 맞습니다. 다만 좀 이 결과와 상관없이 조금 더 이 인구 문제에 있어서 주의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인구 정책이 올해 돈을 많이 투입해서 당장 내년에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니거든요. 물론 그 전남 같은 경우 또 나름의 좀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난 거겠죠. 그리고 충북 같은 경우에도 임산부 예우 조례를 제정해서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고 화천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평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그 지자체 출산 장려책이 지역 기업과 좀 더 유기적으로 그 연관이 되면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우리가 해볼 수 있겠어요. 그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 나선다고 해도 적지 않은 걸림돌 넘어야 할 산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게 가장 어려운 점입니까? 저희가 이런 제도를 좀 확대해 나가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문제점은 네. 이 경영진 그리고 그 구성원들의 이 인구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것을 좀 느꼈거든요.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것들을 지출로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또 지속 가능한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인식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또 어떤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과의 유기적인 어떤 관계를 유지하려고 많은 어떤 인센티브도 좀 연구를 해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한 40초 정도 남았는데 네. 저출산 문제 해결 주체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글로벌 스탠다드 따르는 기존 ESG 지표가 우리나라 특수한 인구 여건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 있습니다. 이건 짧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저 ESG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기업에서 운영하는데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그 글로벌 기준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한국의 특수한 이 인구 감소가 전 세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니까 이게 반영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 유혜정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지사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신혜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 늘봄학교를 아시나요? 그동안 아이가 돌봄 교실에 탈락하면 어쩌나 걱정 많으셨죠? 올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희망하는 학생 모두 매일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늘봄학교는 학교 수업이 끝난 오후 시간에도 함께 운동하고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누구나 누리고 모두가 만족하는 늘봄학교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늘봄학교 캠페인은 교육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조경입니다. 구급차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환자들은 서울 큰 병원 가느라 새벽 기차를 타고 의사들은 잦은 당직으로 아이 얼굴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립니다. 의사만 늘리지 않습니다. 실력 있는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하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의료를 바꾸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담대한 의료개혁에 의료계도 동참해 주십시오.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저는 소비자 기후행동 서울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수진입니다. 저는 지금 기후위기를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저 스스로 실천활동이라고 하기 좀 너무 거창하고 이렇게 가면 너무 위험할 것 같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가 저 혼자는 안 되니까 연대의 힘을 좀 갖고 같이 뭔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소기행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쉬운 것부터 약간 난이도가 있는 것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플로깅이라고 있어요. 플로깅은 이제 내가 걸으면서 플라스틱을 줍거나 휴지를 주어서 환경을 지키는 일인데요. 어떤 분이 이것을 이렇게 활동하는 사진을 올렸는데 그 다음에 나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너도 나도 이 활동에 참여하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인증하면서 굉장히 재미를 느끼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플로깅 그러면 어느 주체나 단체가 이거를 주최해서 이렇게 행사로 진행했다면 이제는 이게 정말 누구나 걸으면서 내가 어차피 걷기 하는데 이때 이런 거 하면 좋잖아 라고 하고 일상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현상이었어요.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기후행동의 주체가 되어 활동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경기와 충남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부분 오늘 대부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황을 보이다가 계속 유지가 될 텐데요. 내일은 좋아지겠지만 오늘은 대기질이 나빠서 KF80 이상의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법 쌀쌀하거나 춥고요. 중부지방은 0도 이하의 영하권의 기온이 많습니다. 서울도 영하 1.4도로 어제보다 좀 더 추운 상황이고요.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오히려 더 올라서 2, 3도 높겠습니다. 당연히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져 아침과 낮에 옷차림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서울이 두 자릿수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세종 12, 또 광주와 대구, 부산 14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4도까지 오르겠고 당분간 낮 동안에 포근하다가 주후반부터 다시 쌀쌀함이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차츰 흐려집니다. 늦은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밤부터 전라권과 경남에 비가 와서 내일은 전국 대부분 비나 눈이 오겠고요. 강원 영동과 남부 일부 제주는 모레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사흘간 강원 영동과 경북 산지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쌓일 전망이고요. 주로 충청과 남부 제주, 강원 영동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영하 1.4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민주당 공천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천 배제됐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합니다.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네네. 공천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총선 상황실장과 정책의장 맡고 계십니다. 공천 작업이 끝나면 바로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텐데 어떤 공약들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닌데 정책과 상황을 함께 지금 상황실장이라는 역할로서 총괄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네네. 공약은 저희가 차근차근 말씀드릴 텐데 이미 말씀드린 것 중에는 가령 최근에 정부가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얘기했는데 뭐 실제로는 별 실효를 못 보고 있는데 개인들이 그러니까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업시킨다는 측면에서 이사들에 대한 주주의 충실 의무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또 전자투표를 강화하는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이 있고요. 예를 들어 최근에 대비를 했던 것 중에 저희들이 주 5일 경로당 점심 같은 것도 내놓은 적이 있죠. 네. 그건 사실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것인데요.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 공천 국면이 끝나고 나면 하나하나 쭉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네, 제가 방금 오프닝에 말씀드린 대로 공천 배제됐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당 결정 수용한다. 이렇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금 전에 이제 밝혔습니다. 이거 네. 보시니까 어떠세요? 임종석 실장께서는 당에 대한 애정도 깊고 또 당을 오래 해오셨기 때문에 좋은 결정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러한 결정을 하실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오래전에 몇 해 전에 정해진 룰에 따라서 공천이 진행되고 또 단면평가로 심사가 진행돼서 본인들에게도 충격이고 또 보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정인 하위 10% 하위 20%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근데 일부 다른 결정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을 수용하거나 또 그런 어떤 불리함을 안고 경선에 들어가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그런 당의 과정과 결정 과정을 수용하는 것이 민주당의 오랜 어떤 전통이기도 하고 또 대부분 현재의 당사자들이 그런 길을 선택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이게 페이스북 글을 보니까 뭐 탈당 여부라든지 향후 거치와 관련해서 언급은 없고 이제 수용한다. 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네.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메시지는 당장 탈당은 하지 않겠다. 이거를 일단 알려주기 위한 거다.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지금 그 글을 전문을 읽어보지 않고 지금 말씀을 저도 사실은 전체 상황을 맡고 있긴 하지만은 저도 또 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침 네. 인사를 신길동에서 아침 인사를 그러시군요. 드리다가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맥락은 제가 좀 자세히 읽어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아마 임종석 전 실장께서 또 본인의 입장을 육성으로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홍영표 의원은 조금 이제 탈당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조금 하셨어요. 이게 네, 지금 어떻게 네. 될 것 같습니까? 홍 의원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도 뭐 그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들 지금 선택들이 다르셔서요. 뭐 예를 들어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선, 그러니까 하위 10% 또는 20%에 들었는데 경선에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또 공천에서 탈락되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친명, 비명 이렇게 하지만 이른바 친명으로 분류되어 있던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의 공천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지만 뭐 당을 떠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고 네네. 등등 그래서 다들 이렇게 본인들의 가치나 철학 이런 것에 따라서 선택이 다르기 때문에 홍영표 의원님께서 어떤 최종 판단하실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어제 기자회견하면서 민주당 공천이 국민의힘 공천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공천이 더 못하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또 그렇게 보신 건가요? 과정과 결과를 보고 적어도 이게 이제 불가피한 진통의 측면이 있는데 과정과 결과라는 면에서 최소한 국민의힘보다는 낫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과정이라는 것은 이게 뭐 갑자기 어떤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만들어진 룰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만들어진 룰에 기초해서 평가 방법 또한 이미 정해졌던 평가 방법에 기초해서 동료 의원이나 지역 주민이나 당원이나 또는 당직자들의 평가로 점수가 나오는 것이 주로 현재의 하위를 다루는 점수차가 나는 것이고 일단 그 점이 그렇고요. 그에 비하면 국민의힘의 평가 시스템이라는 것에서 거의 전무후무한 것인데 그 대표와 원내대표니까 한동훈, 윤재욱 두 분에 의한 평가가 15%를 차지한다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사적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정과 제도에 있어서 차이가 너무 나고 결과도 따지고 보면 그러한 불가피한 진통을 거치긴 하지만 상당히 보면 자진 불출마도 민주당이 많고 경선도 많고 교체도 많고 그에 의한 다선의 교체도 많고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결과를 보시면 이번 그 쌍특검 표결 전까지 국민의힘은 거의 현역이 그냥 그대로 다 살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보면 결국 쌍특검에서의 이탈표를 우려한 그냥 현역 살리기였다 이런 평가가 스스로도 나오고 있는 것이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국정의 제일 큰 문제가 국정은 무능하고 그 배후에 하여간 김 여사 문제만 생기면 그걸 덮기 위한 방식으로 국정이 진행되는 일종의 여사 국정 같은 그러한 문제로 사실 우려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 국회에서 그 다음 국회를 이어나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을 정하는 공천도 가장 따지고 보면 김 여사 지키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방탄 공천이라도 볼 수도 있고 사실은 아부 공천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과정 결과를 놓고 보면 소리가 난다 조용하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의 이거 민주당 공천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당사자들이 당연히 공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분들은 다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긴 하지만 내용을 놓고 보면 룰의 안정성과 객관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나 결과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라는 측면 또 의도에 있어서 특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과 사실상 김 여사 방탄을 의도했다라고 보이는 점 모든 점에서 비교해 볼 때 아무리 저희가 짜게 봐도 적어도 국민의힘 공천보다는 민주당 공천이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반면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게 민주당에서 공정성 부분에서 더 문제가 많이 노출됐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갈등이 아주 폭발적으로 폭발됐다. 예컨대
더 많은 주요 의원들이 납득 못하겠다면서 원색적으로 당대표 비난하고요. 탈당도 이제 꽤 하고 선관위원장 하던 분이 여론조사 업체 누군가 끼워 넣었다 폭로하고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공정성마저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런 공천 과정 봤을 때 공정성 부분에서 민주당이 국민에게 신뢰를 줬다고 보세요? 과거에 보시면요. 사실 공천은 정치인에게 있어서는 선거에 지는 것보다 공천에서 탈락하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네. 저도 공천에 배제도 돼보고 지역구 이동도 돼보고 그랬는데 이게 참 참기 어려운 당사자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러이러한 점이 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이는 면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복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볼 때 이른바 친명 만사한 것도 아니고 비명이 다 탈락된 것도 아니고 그 공천에서 결과가 어렵게 당사자가 어렵게 나오는 분 중에 흔히 친명과 비명도 다 섞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과정이나 결과를 다 놓고 볼 때 일방적으로 한쪽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보기가 객관적 결과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김영주 부의장이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합니다. 본래 지역구였던 서울 영등포 갑 출마가 이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제 의원님하고 바로 옆 지역구라서 더더욱 뭐 잘 아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친하기도 하시고 하실 텐데 김 부의장 탈당 여당의 뭐 일종의 시너지 효과나 이런 거 줘서 민주당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동료 의원들이 공천에서 어떤 경우에는 평가 점수가 나쁘거나 경선에서 탈락하거나 이런 모습을 하루하루 지켜보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바로 옆 지역의 김영주 부의장님은 당연히 가깝고 친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하위에 들어간 것이 나오는 뉴스도 놀랬고 탈당하신 것도 놀랬고 그러니까 입당하신 것도 놀라셨겠어요. 국민의힘 가시는 뉴스를 들었을 땐 정말 이건 뭐 멘붕이죠, 솔직히.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가치와 철학이라는 것이 결국 최종 선택인데 저가 이제 최근에 바로 옆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처음에는 놀라움에서 어떤 충격 이고 사실 지금은 이해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대부분 보면 지역에 주민들이나 아니면 당원들도 일단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아마 비슷한 생각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 글쎄요. 정치가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김영주 부의장이 채용 비리 부분에서 소명하지 못해서 0점 처리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김 부의장은 지난 국회 19대 20대 국회에서 이미 다 해명이 된 사안이고 자신이 검찰이나 경찰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검경 조사조차 안 받은 사안을 소명 안 됐다고 0점 처리됐다? 이게 상식적입니까? 그것은 아마 제가 일단은 그 팩트에 대해서는 두 분은 각각 나름의 그 사실을 말씀하셨을 거로 제가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안에 직접 관여하거나 직접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아마도 이재명 대표는 실제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어떤 전과가 있거나 또는 의혹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서 묻고 그에 대해서 답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질문했는데 그에 대한 소명이 없었던 것이 이렇게 점수로 반영되었는 것으로 확인했다라는 말씀을 한 것이고 김영주 부의장님께서는 그것 갖고 법적인 어떤 조사를 받지는 않았다. 이렇게 지금 서로 약간 다른 각도의 답을 일정하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는 어떤 것이 더 객관적 사실의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홍영표 네네. 그러니까 다 일정한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정당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 사안이라든가 이런 소명 과정들은 이것이 법적인 기소를 단계에 들어갔느냐 또는 법적인 조사 단계에 들어갔느냐 아니냐와는 별개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냐 불충분하냐 이런 판단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김 부의장께서는 뭐 그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나는 이것으로 검찰 조사를 받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영표 서른 의원 등은 민주당 공천 갈등의 근본 원인이 이재명 당 만들기에 있다. 이는 총선 뒤 치러진 전당대회나 3년 뒤 대선을 고려한 거다. 뭐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당 대표가 당원 한 명 탈당이라도 이제 만류하는 게 이제 상식인데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다 한 것은 당장 총선보다 이재명 당 만들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희가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내지는 분석하고 그 의도를 나는 이렇게 본다라고 주장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러저러한 주장은 가능하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된 분들의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 하위 10% 20%가 된 것은 그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은 명료하거든요. 그것은 그냥 그런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원들이나 당직자나 동료 의원들의 평가로 나온 부분 사실 국회 출석 점수나 법안 점수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의원들이 다 기본 점수는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지금 다 추정키로는 그런 단연 평가에서 점수차가 대부분 났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평가 시기에 공교롭게도 맞았던 체포동의안 가결 시기 이후에 전반적으로 가결에 참여하거나 했던 분들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에 평가가 돼서 이렇게 반영됐을 것으로 본다 하는 것이 거의 정설처럼 지금 이해되고 있거든요. 네. 그것 자체를 가지고 무슨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 결과를 놓고 이게 몽땅 어떠한 악이다라는 일종의 음모론으로 해석하는 것은 주장은 가능하지만 그다지 팩트에 부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른바 여전사 3인방 공천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서울 중성동갑 전현희 전 위원장 전략 공천한 게 과연 임 전 실장보다 그 지역 경쟁력이 뛰어나서 한 건지 이런 의문을 이제 제기한 분들이 있고요. 추미애 전 장관 이현주 전 의원은 양지에 보낸 거 아니야? 좀 험지에서 여전사답게 싸워야 되는데 양지에 보낸 것 아니야? 이런 그 어떤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거기 다 험지예요. 아, 그렇습니까? 추 장관님 가신 지역이나 이현주 의원 가신 지역이 다 만만한 지역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성동에 지금 이제 전현희 위원장은 이미숙 그 전 의원께서 이렇게 임종석 실장과의 상대를 가상해서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운동권을 잡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 프레임을 갖자고 한 것이잖아요. 근데 네. 전체적으로 원래 현역 의원,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께서 그만두고 나면 전략직으로 되는 것이 어떤 구도로 가는 것이 제일 좋겠느냐라는 당의 고민이 원래 있었고 그게 네. 하나 있고 또 임 전 실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당에 지금 예를 들어 양승조 전 지사 같은 그러니까 좀 급이 중량급이라고 하는 분들은 조금 더 어려운데 그러니까 완전히 낙선할 것이 아닌 조금 더 어려운 곳에서 역할을 해줘서 영향을 미치게 하자 이런 일종의 전략적 기조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임 전 실장께서 원래의 지역구로 가는 것이 최상이냐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고민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 등등을 일단은 조금 이해하는 것이 좋고 첫 번째 아까 질문해 주신 세 분이 양지로 간 거 아니냐. 그건 아마 본인들께서 들으시면은 조금 섭섭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데들을 다 맡아주신 겁니다. 네. 통진당 후신으로 여겨지는 진보당이 민주당과 비례연합으로 비례대표 3석을 확보하고 지역구 한 석도 한 곳 양보를 받았습니다. 출마. 민주당이 종북 이적단체에게 국회문을 활짝 열어준다는 비난이 여권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제3지대에서도 비슷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하신 걸 제가 얼핏 들었는데요. 했습니다. 예. 사실 최고저놈한테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러한 정치는 지금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하고 있는 거여서 결국은
대통령의 국정 무능에 대해서 말을 제대로 하고 그런 어떤 여당을 만드는 거, 그다음에 그냥 야당 시비 거는 게 아니라 정책 대결을 제대로 하고 그런 정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사실 별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 오히려 정말 이 정치에 있어서의 합리성이 없는 그러한 국정을 그냥 일방옹호하고 또 김여사 문제가 나오면 그걸 그냥 덮으려 하고 하는 그런 정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현재의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현재의 국정을 이대로 가져갈 것이냐. 이런 국회를 그야말로 국회가 그나마 견제하고 목소리 내는데 지금 국회까지도 지금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한 이후에 한 거라고는 운동권 욕하고 그것도 옛날의 운동권. 그다음에 김경률 씨를 집어넣었다가 김여사 문제 건드리니까 도로 빼고 그다음에 쌍특검 문제 나올 때까지는 그냥 알싹 현역들 살리고 본질을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김여사 문제라든가 또는 그것으로 생기는 국정의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고민을 해야지.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도라고 봅니다. 그냥 그 근본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아주 지연 말단적인 것 같고 트집 잡는 식의 태도가 과연 정말 정부 여당다운 태도인지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의 운동권 청산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대답이 됐다고 보고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으로 갈게요. 당의 총선 승리 전략은 무엇인지 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우선 저희는 지금 이대로 갈 거예요.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못 살겠다 심판하자라는 게 지금 국민의 마음인데 민주당이 빨리 잘 현재의 공천을 둘러싼 진통을 극복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현재의 국정을 그대로 가게 할 거냐 더 국회까지 장악하고서 완전히 국회까지 이틀막으로 가게 할 거냐 그렇게 않도록 민주당이 잘해라 하는 것이 국민들께서 저희 민주당에 현재 보내주시고 계시는 엄중한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청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이 공천 진통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설명하고 또 원래의 정책 대결을 통해서 국정 무능을 국민들께서 엄하게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저희가 빨리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료공복 100 장기화에 따른 정부 대응과 전공의 움직임 등을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알아봅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전공의들한테 복귀하라고 예고한 D-Day가 이제 이미 지났습니다. 네. 이 시점이 지나면 법적 처벌을 하겠다고 이제 예고를 했었고요. 먼저 전공의들 복귀 움직임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크진 않습니다. 지금 3일이 지났거든요. 네. 정부가 원래 제시했던 복귀일이 2월 29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이 3.1절 금요일 휴일이었고요. 그다음에 네.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주말이 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어제까지는 좀 괜찮다. 어제까지는 법적 처벌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한을 좀 늘려준 상태였거든요. 네. 어제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KBS 의료진단에 출연을 해가지고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오늘까지는 괜찮다. 이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약간 선처를 해주겠다. 맞습니다. 그랬는데도 아직까지는 복귀 움직임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돌아왔느냐. 2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정부가 집계를 했는데요. 565명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전공의 중에서 사직서 제출한 사람이 한 10,000명이 좀 안 되거든요. 한 6%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안 돌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도 지자체들 집계를 보면은 크게 많이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특히 문제는 이제 빅5라고 해가지고 서울대병원, 연대세브란스, 서울성모 이런 병원들 있잖아요. 여기는 전공의 비율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이런 곳들에서 아직 복귀의 움직임이 없어서 계속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전공의들 이제 돌아오고 있지 않는데 여기에 더해서 전임의들도 이탈할 네. 수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네, 오늘부터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걱정들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전임이라는 게 전공이 다음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턴 레지던트 마치고 나서 전문의 따고 그 다음에 전임이 과정인데 이제 펠로우라고도 하죠. 대학병원에 더 남아가지고 1, 2년 정도 더 세부 전공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분들인데 네네. 지금은 전공의들의 공백을 이 전임의들이 메우고 있어요. 근데 이 전임의들의 계약이 보통 1년 단위로 하거든요. 아까 1년, 2년 정도 더 공부한다라고 했잖아요. 3월에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마치게 되면은 더 있을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하니까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는 또 그냥 사직서 내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냥 계약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어제는 의사들이 여의도에서 이제 대규모 집회를 했습니다. 요구사항이 뭐였습니까? 크게 두 가지였는데 일단 그 예측하실 수 있듯이 의대 정원 이 문제를 좀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백제화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또 필수 의료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필수 의료 분야 수가를 높여주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도 백제화해서 재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제 여의도에 모였는데 주최 측 추산으로는 4만 명 정도가 모였고요. 경찰 추산으로는 12,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의사들이 또 강경한 입장을 얘기했는데 의료 공백도 정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의사 탄압하려고 들면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다 이런 경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이런 반발 분위기가 점차 확산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어제 이 집회에는 의대생들도 또 참여를 했거든요. 네. 지금 부모 같은 분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걱정되는지. 네. 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상태고 의대생들은 지금 휴학계 내고 동맹 휴학하겠다 이런 상태거든요. 네. 이제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임의들도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의사들은 강하게 버티고 있고 정부는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어떤 절차 밟게 됩니까? 크게 두 가지 처분인데요. 일단 하나는 행정 처분입니다. 이게 복지부가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뭐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이런 처분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지금 거론되는 거는 일단 이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이제 이런 전공의들에 대해서 3개월 면허 정지 요걸 좀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그 절차가 시작이 될 걸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지금 복지부가 사전 준비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놨거든요. 일단은 그 전공의들이 이렇게 사직서를 내면서 전공의들 입장은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낸 거다. 정당하게 내가 사직서 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앞서서 정부가 진료 유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래도 이제 어떤 환자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진료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이 명령 내려놨고요. 그다음에 병원에다가는 뭘 해놨냐면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사직서 수리 못하게 이렇게 명령을 내려놨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직서가 수리가 된 전공의는 한 명도 없거든요. 즉 이런 상태가 되면은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은 무단 이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상황에서 이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작업을 닦아놨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개시 명령까지 보냈는데 뭐 문자 우편 이렇게 보내는데 또 이제 못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 대비해가지고 일부는 집에 찾아갔습니다. 공무원들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제 찾아간 다음에 공시송달까지 했어요. 그 홈페이지에다가 이름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즉 이렇게 명령도 다 보냈다라는 그런 준비 작업을 마친 다음에 처분 절차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밟게 될 건데 다만 일괄적으로 하긴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씩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행정처분하고는 별개로 형사 고발도 이제 진행을 했어요. 네, 간부들 대상으로 의협 간부들 대상으로 했는데 복지부가 5명 고발을 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 5명에 대해서 압수수색 진행이 됐고요. 또 4명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요청한 상태인데 1명은 이미 해외 체류 중이어서 그냥 그 요청이 안 된 겁니다. 네. 지금 경찰은 전공의에 대해서도 이제 그 수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예정인데 주동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혀둔 상태입니다. 네. 정부가 증원하겠다고 밝힌 2,000명 어떤 대학에 어떻게 나눠질지 배정하는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지금 교육부가 이제 대학 학장들한테 몇 명 필요하냐, 몇 명 증원하는 게 맞느냐 이런 걸 다시 한번 받을 거거든요. 근데 네. 작년에도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근데 여기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대학 총장들은 많이 늘어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대학의 위상도 올라가고 네. 또 그다음에 학생들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의대 학장들은 그런 입장이 아니죠. 이제 의사들하고 비슷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작년에 한번 받았던 걸 보니까 뭐 2, 3천 명 요 전체 수준
수준으로 취합해 보면 그 정도 수준이 대학 총장들로는 나왔는데 의대 학장들 기준으로는 한 350명 정도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일단 직접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오늘 청장들 입장을 받을 건데 정부 입장은 이번에 안 내면은 안 낸 대학들은 증원 안 시켜준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총장들은 우리 늘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 내부 이런 이제 입장 차이 같은 것들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선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매주 월요일에 두 분의 여성 변호사와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합니다. 본격 토론 강전의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진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전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부터 먼저 다뤄볼게요. 네. 사실 그동안 뭐 탈당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또 잠시 며칠 동안 알려졌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그 총선 공천에서 배제됐었죠. 조금 전에 오늘 아침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임종석 전 실장이 뭐 탈당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또 뭐 판세가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많았고 또 이제 이낙연 대표 측과의 또 연합 관련해서 뭐 이낙연 전 대표가 광주에서의 그 기자회견 같은 것도 모두 좀 연기하고 기다려준 그런 모양이 있었는데 임종석 실장 전 실장 같은 경우 성동갑에서 계속 주민들을 만나면서 선거운동을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네. 그 과정에서 실제로 그 주민들이 왜 여기서 말뚝 박았냐,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느냐, 이제 이런 쓴소리들을 직접 듣고 자신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지 않고 밖에 나간다거나 아니면 뭐 무소속 출마한다거나 이런 행동이 국민들에게 비춰질 모습이 결코 지지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좀 마음을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로 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써놓은 질문 중에 많이 X표하고 있어요. 아침에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이낙연 대표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 해놨는데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낙연 대표 얘기하시니까 네네. 생각이 드는 게 임종석 실장이 오늘 오전에 당 결정 수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뭐 출마를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낙연 대표가 본인이 광주에서 출마 선언하려다가 갑작스러운 일 있다라고 하면서 취소를 하고 그 와중에 임종석 실장이랑 만났다는 것이 또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임 실장이 새로운 미래 쪽으로 합류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당 결정을 수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향후 행보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새로운 미래로 넘어가지는 않는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글쎄요.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아까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부분. 임종석 실장이라고 뭐 탈당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진 않았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있어서 뭐 새로운 미래나 조국신당이라든지 뭐 개혁신당은 더욱더 그렇고요. 여기에 있어서 지금 제3지대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방증도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중성동갑에서 컷오프가 됐었던 부분을 굉장히 저는 민주당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초을로 옮기면서 전략지역으로 결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략지역인데 왜 중성동갑으로 또 나오려고 하냐. 본인이 거기서 예전에 재선을 했었으니까 임 전 실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후진에게 열어줘야 된다는 식으로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온 것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인데 전현희 위원장이 온 것이 어떠한 그 지역과의 관련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임종석을 대신하는 것에 있어서의 감동이라든지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대선 직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많은 서울시의 구청장들이 보수계열 쪽으로 넘어갔는데 그 와중에도 성동구청장은 민주당에서 정원무 구청장이 당선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정원무 구청장이 그 임종석 실장의 옛날에 총선 그 의원을 했을 때 국회에 있을 때 보좌관 출신이에요. 그렇다면 임종석 실장이 만약에 중성동갑에서 출마를 했다면 이 정원무 구청장이랑 같이 굉장히 시너지가 날 수 있었는데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발벗고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지역의 민심이 많이 움직일까?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의문입니다. 네. 저는 오히려 강준혜 변호사님께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왜 컷오프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다. 그분이 거기서 더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있을 텐데 걱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걱정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임종석 실장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고 뭐 운동권 대결이다. 운동권 대 뭐 운동권 학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종석은 임종석 전 실장이 나오면 좋다. 나오면 이제 운동권에 대해서 이제 운동권 각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꺾이면서 오히려 더 재밌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운동권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이 86 운동권 청산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86 운동권이 올라왔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함으로써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요. 임종석 실장에 대한 부분도 그러고 송갑석 의원도 지금 하위 20% 풍부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86 운동권의 중심에는 그 전대협이 있는데 전대협 1개 의장이 이인영 의원이 지금 같은 지역구에서 7번 공천을 받는 굉장한 대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분을 제외하고 임종석 실장이 3기 의장인데 컷오프되고 4기 의장이었던 송갑석 의원은 지금 하위 20%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86 운동권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에서 내부적으로 먼저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인영 의원은 그럼 왜 살아남는가? 그 생각을 해보면은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추미애 전 장관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 추미애 전 장관도 친문 계열이지만 이번에 공천학살에서 살아남고 하남갑에서 공천을 받은 것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향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86 운동권의 대부이지만 이분의 장인어른이 이해학 목사가 성남에서 교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성남에서의 운동권의 어떤 핵심 인물로 되어 있고 또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2004년경인가요? 그때 이렇게 경찰에서 쫓기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이 교회에서 피신을 했었던 것을 본인 책에다 글을 쓰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인영 의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고마움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86 운동권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에서의 시대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민주당에서
뭐 본인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8.6 운동권들을 선택적으로 이미 청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아니 그렇게 한편으로는 생각합니다. 운동권 청산을 기치로 세웠다면은 임종석 의원이 컷오프 됐을 때는 그건 잘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가. 운동권 청산을 해야 된다. 청산 먼저 해버렸네라고 하면서 당황스러운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 친문이다. 그리고 이인영 의원도 친문 세력이다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친문 대 친명의 구도라는 건 사실은 없지 않았나. 실체가 없는 것인데 사실 계속 이제 누가 공천을 받으면은 친명이다라는 것을 언론에서 계속 발표를 하면서 한 달 정도 계속 이제 공천 과정에서는 친명이라는 이야기로 덮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면면이 들여다보면은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내부에서 친명이라는 구도가 명확하게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도는 갈등을 원하는 어떻게 보면은 언론이라든지 뭐 국민의힘 쪽에서 원했던 구도가 아니었나. 그런데 사실은 열고 보면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다 보여집니다. 하나 약간 정리할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임종석 뭐 공천 배제됐을 때 그러면 8.6왜 청산인데 왜 국민의힘에서 좋아하지 않냐. 근데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한 거는 이제 공정성의 문제였죠.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비명 특히 친문을 향한 어떤 공정성 다른 여러 사례와 같이 해서 그런 공정성의 사례를 얘기한 거지 그게 무슨 뭐 8.6의 관점에서 얘기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임종석을 얘기해도 8.6의 관점에서 얘기할 때도 있는 거고 우리 공천은 공정한데 너희 공천은 불공정하다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그런 차원에서 아마 얘기가 아니었나? 그 정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실상의 그 시스템은 이재명의 마음속 시스템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린 거고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있어서 임종석 실장도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본인도 반드시 원내에 진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속의 공천이냐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5%가 무려 15%가 당 기여도인데 그 채점자가 윤재옥 원내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5%를 주는 건데 그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시스템 사천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사실은 그 공천에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뭐 사천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이 직접적으로 점수에 반영되는 그 기준이 없다.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과는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그것으로 인한 어떤 공정성이 어디가 더 공정하고 어디가 더 불공정하냐. 그로 인한 어떤 갈등의 강도가 어디가 더 강하고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가 더 좀 문제가 제기되냐. 이런 건 이제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합니다. 이상민 의원에 의해서 두 번째 현역 지역구 중진의원 이제 입당인데요. 서울 영등포갑 출마 유력해 보이는데 총선에 영향을 좀 끼칠까요? 아무래도 김영주 국회부의장 같은 경우는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 관리를 잘했다라고 평가받는 의원이었는데요. 김영주 의원이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뭐 노동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던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면서 노동운동 부분에 대해서 좀 외연 확장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노동운동의 기치를 들고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은 그 지역 주민들은 과연 그걸 지지할 수 있는지 국민의힘에서 노동운동이라는 생각에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의아해하면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다. 저것은 진짜 국민을 위하고 진짜 노동자들 편에 서겠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동안에 지역구 관리를 잘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보기에는 본인의 국회의원 한 번 더 연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지지해 줄지 옷을 갈아입는다고 그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큰지 그거는 좀 의문입니다.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보수당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과거와는 좀 다른 형태로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하고서는 제일 먼저 인선을 했던 것이 본인의 비서실장인데요. 지금 안동 예천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영동 의원이 비서실장인데 김영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노총의 사내변호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왜 김영동 의원이 선임이 됐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이재명 대표가 안동 출신이니까 또 그런 거에 대한 안동 예천에서의 지역구라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본인이 과거에 계속적으로 한국노총에서 사내 변호사를 하다가 국회의원으로 바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중도에 대한 확장 그리고 노동에 대한 또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김영주 의원의 경우에도 지금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본인이 어쨌든 다른 목소리 내겠다. 그리고 노동운동이라든지 좀 더 중도 확장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이상민 의원이 이쪽으로 오셨고 그 입당을 하셨고 그리고 김영주 의원도 왔는데 두 분 다 그 굉장히 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이상민 의원도 본인이 국회의장을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명확히 밝히면서 이쪽으로 넘어오기도 했고 저는 김영주 부의장도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이 비례대표로 한번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계열에서 영등포 갑에서 3선해서 지금 4선을 하신 분인데 국회 부의장이거든요. 민주당 몫에. 근데 여성 국회 부의장이고 만약에 한 번 더 했을 때 국회의장을 노린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이 될 수 있는 5선이면 돼요. 예, 5선으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적인 어떠한 생각도 이번에 당을 바꿔서라도 그 한 번 더 노력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약간 여담인데 그 복장이 두 분이 한동훈, 김영주 두 분 복장이 보니까 뭐 스웨터에 청바지에 뭐 짜고 온 건 아닐 텐데 뭐 그렇더라고요.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는 보통 운동화를 많이 신고 이렇게 복장이 원래 캐주얼하게 많이 입고 그러십니까? 다니시는 분이셔가지고 뭐 그런 것이 뭐 특별히 눈에 띄고 이런 건 아닌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 비서실장 김영동 의원 같은 경우는 한노총 사내변호사 출신이지만 한노총에 있을 때도 결코 노동자 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없고 국회의원 4년 동안 하면서 단 한 번도 노동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전혀 그런 노동운동 쪽보다는 그분이 진짜 안동 출신이고 그런 점 때문에 안동의 새로운 그 당시에 이제 공천을 받을 때도 안동 출신의 그리고 뭐 사법시험이라든지 뭐 그렇게 뭐 행정고시라든지 그런 고시를 패스한 사람에 대한 공천이면 받겠다라고 해서 그분이 공천을 받은 건데 노동운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 한노총에 너무 오랫동안 계셨다. 그런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영주 부의장이 채용 비리 부분에서 소명하지 못해서 0점 처리됐다 이런 점수까지 밝혔어요. 근데 김 부의장은 이미 지난 국회 19대 20대 국회에서 다 해명이 된 사안으로 자신은 검찰 경찰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검경 조사조차 안 받은 사람이 소명 안 했다고 0점 처리됐다? 이건 민주당의 다른 분들 좀 비교해서 억울한 거 아닐까요? 저는 이 얘기를 0점 처리됐다는 얘기를 이재명 대표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저는 공관위원장이 얘기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영주 부의장이 국민의힘 쪽으로 탈당과 입당을 한다라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급해서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또 한 가지 스피커의 문제를 봤을 때 이 의혹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했는데 그 김영주 의장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0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김영주 의장은 거기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만약에 있다 해도 19대 20대 국회에서 다 끝난 일인데 왜 21대 이 4년 동안의 점수를 매기는 거에서 이게 0점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나왔다는 거는 스피커에 전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이 0점 처리가 되었다.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임혁배 공관위원장이 이야기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김영주 의원이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가 최소한의 이제 왜 그러면은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고 있는 김영주 의원에 대한 것이 탈락이 되느냐에 대한 언급인 것이고, 그렇게 치면은 뭐 당대표가 뭐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가 않다 스피커로 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안기령 민주당 부대표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안기령 부대는 우리 당 같은 경우에서는 절대 공천을 받을 수가 없다라든지 김민석 의원에 대한 이야기도 다 하면서 다 지적을 하는데 지적이 적절하지가 않다. 오히려 그 내용, 그 스피커보다도 그 내용 자체가 틀린 내용으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구 이제 언론에 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민석 의원 좀 전에 인터뷰를 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이야기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언을 했던 부분,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발언 내용 자체를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공천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른바 명룡대전 확정됐습니다. 뭐 그 지역구에서 한번 어색한 조우를 하기도 했어요. 두 분이 이제 신경전도 시작된 것 같고, 원희룡 전 장관은 이제 이천수 축구 선수 전 국가대표하고 같이 이제 다니는 모습도 이제 보였습니다. 명룡대전 어떻게 전망하세요?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악수를 하면서 결국 오셨군요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코미디가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이분이 지금 검사도 하시고 제주도에서는 도지사도 하시고 정치계에 입문한 지도 꽤 되셨는데 그 첫 마디가 결국 오셨군요라니, 그것은 도전자가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천이 늦게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말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좀 이 부분을 정치를 조금 희화화하는 게 아닌가. 본인이 도전자잖아요. 남의 동네 와서 주인 행세했다? 그런 도전자잖아요. 뜻인가요? 도전자가 오히려 마치 이제 터줏대감인 것처럼 하는 발언이 좀 재밌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단수공천 결정이 나와서 이제 뭐 명룡대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한다고 하는데, 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생긴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결국 오셨군요라고 이야기를 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동안에 뭐 불출마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역구로 옮긴다거나 비례로 나간다거나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과 그 개항을에 있어서 단수공천이 이제 주말에 결정이 됐지만 좀 오래 걸린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그 원희룡 장관은 그 부분 본인의 어떠한 지금 당 내에서의 흔들리고 있는 이 부분을 찝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오셨군요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 부분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계양을이 최근에 지역구 그 변경이 되면서 작전서운동 같은 경우에는 계양갑에서 을로 옮기고 계산 13동은 원래 계양을이었는데 갑 쪽으로 옮긴 게 최근에 드러난 거죠. 선거구 획정을 하면서. 근데 이게 조금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21대 선거에서 유동수 민주당 후보가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한테 26.58% 차이로 이겼던 게 작전서운동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차이가 크게 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을에서 갑으로 넘어간 그 명룡대전의 지역구였지만 이제 다른 지역으로 계양갑으로 넘어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그 이재명 대표 그 보궐선거 들어갔을 때 그때 결과적으로는 10% 정도 차이로 윤영선 후보가 졌거든요. 근데 넘어간 지역이 박빙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보수세가 조금 강한 지역이었던 거예요. 계산 1동은 민주당이 좀 신경을 썼다는 말씀입니까? 네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거 선관위에서의 획정대로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뭐 인구수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겠지만 요거는 한 번은 다시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미 법상으로 이렇게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게리맨더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짚고 싶고요. 어쨌든 뭐 지금 계양을에서 뭐 미니 대선이라고 하는데 명룡대전은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선거구 획정에 관련해서는 이제 민주당이 그 부산 지역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지역구가 조정이 됐다. 그리고 지금 뭐 인천 같은 경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뭐 원희룡 전 장관이 나온다고 한들 두 인물 간의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거를 무리하게 조정을 했다라는 거는 그런 추측조차도 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선거공약정위원회가 뭐 이 불공정 논란에 굉장히 논란이 생길 텐데 그런 건 좀 그런 추측도 저는 기사를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길래 그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조국혁신당이 창당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좀 계속 거리를 이제 두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좋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느 시점에 또 손을 잡아야 한다고 보세요?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 이제 1호 이제 인재 영입된 분이 신장식 변호사란 말이에요. 신장식 변호사는 MBC에서 이제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은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분이고 사실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로 추천을 하지 않고 공천을 하지 않고 이제 비례로만 나선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례로만 나설 경우에는 민주당과의 지금 바로 아니면은 뭐 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합친다라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에서는 원하는 것이 빠르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겠다라는 기치하에 지금 모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할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거대 정당에서 이제 계속 그런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대한 얘기를 계속한다는 것은 좀 힘들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어떻게 보면 더 좌측, 민주당보다 좌측으로 가서 움직이겠다라는 부분에 좀 맞지 않나. 그렇게 되면은 바로 합친다거나 총선 후에 바로 합친다거나 이런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국혁신당 강령을 보면은 대학 입시의 기회균등이라는 게 강령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오히려 그것으로 지금 실형 2년을 받은 분이 당 대표로 지금 선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아까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신장식 변호사가 조국혁신당의 1호 영입 인재로 들어갔는데 이분이 음주운전 그리고 무면허 운전 이걸로 과거에 한 17년 전쯤에 형을 받았던 것이 드러나기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예전에 그 비례대표에서 이제 다시 사퇴를 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이분 하는 얘기는 본인이 음주운전 했었던 부분들 인정하면서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보장법 이런 거 법 제도를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글쎄요. 본인이 입시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대학 입시의 기회균등이라는 걸 당의 강령으로 넣고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했던 1호 영입 인재는 본인이 국회에 들어가서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보장법 이런 거를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얼마나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품격 토론 강전혜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셀프 주유소에서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되는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셀프 주유소는 주유 예상 금액을 보증금 개념으로 선결제한 뒤 주유가 끝나면 선결제를 취소하고 실제 주유 금액을 결제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 한도 초과 등으로 실제 주유한 금액의 승인이 거절되면 앞서 선결제한 돈까지 취소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셀프 주유소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서 결제 금액이 실제 주유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3월 4일 월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